일단 예고를 드린 대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증시 하락이 언제쯤 될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증시가 너무 강세이다 보니까 도대체 하락은 언제 오는 거지? 뭐 위험은 뭐지? 뭐 암만 안 좋은 소식이 나와도 계속 가네 장이. 네, EJ 오케이님 안녕하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를 조금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라이브에 주제로 정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요. 제일 먼저 이제 중요한 거는 일단은 지금 현재 어떻게 제가 이제 상황에 대해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지 사실 뭐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가지고서 또 거기서 바뀐 게 없기 때문에 별로 차이가 없다 느끼실 수도 있는데 두 번째 꼭지에서 기존 의견에 최근의 뉴스 플로우를 보고서 좀 추가된 내용이 뭐가 있는지 그러고 난 이후에는 이제 증시 하락에 대해서 다루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에는 다음 시간에 대한 예고 및 새로운 저희 이제 그 86권과 콘텐츠에 대해 가지고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요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말씀드렸었던 건데요. 증시 로테이션이 진행 중이다. 재고 축적 사이클이 도래하는 것 아니냐. 이런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네, 김은영님 안녕하세요. 요 내용에서 사실 지금 벗어나는 게 없습니다. 그동안에 업데이트가 좀 없긴 했지만은 사실 제가 그 사이에 영상을 제작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금 그 별로 올릴 게 사실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은 좀 제가 추구하는 바는 채널에서 뭐 매일매일 어떤 정보를 드리는 거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의 내용도 되게 좋지만 저는 이제 그런 사실 이제 정보의 홍수 속에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는 조금 다른 의견 아니면 좀 정리된 뭐 자료가 정리된 그런 의견이 있을 때 한 번씩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뭐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싶은 게 저희 채널의 특징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에 사실은 크게 세상이 변한 게 없습니다. 주가만 올랐죠. 그래서 이제 요 라이브 방송 내용하고 이거를 이제 어제는 주제별로 나눠서 올렸어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거를 보시면 사실은 86권간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아실 수 있을 텐데요. 뭐 요거를 조금 더 한번 그래도 짚고 넘어가자는 의미에서 요 이제 그 섹션을 좀 넣게 됐는데요. 우라가미 군유에 대해 가지고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뭐 주식 시장에도 사이클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지금 어떤 사이클을 경험을 하고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 이제 코로나가 닥치고서 연초 지금 소리가 좀 작으신가요? 지금은 어떠신가요? 네, 조금 더 소리를 좀 음량이 키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에 사이클이 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사이클이냐라고 했었을 때 연초에 코로나가 어, 연초에 코로나가 닥쳤을 때 급격하게 이제 금리를 내리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돈을 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네, 여러분들 소리에 대해서 피드백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소위 말해서 금융장세입니다. 어떠냐면 실적 경기는 매우 나쁩니다. 근데 금리는 내려가고 주가는 올라가는 상황이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여름쯤부터 해서 가을 접어들 때까지 좀 옆으로 방향성을 모색하는 시기가 나왔고 지금은 조심스럽게 기업들 실적이 굉장히 개선되는 시장의 기대치보다 저희가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닐까. 실적 장세라는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사실 여러 번 영상을 다루긴 했었는데요. 그 뭐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그냥 말로 드리자면은 실적이 굉장히 좀 서프라이즈하게 파지티브 서프라이즈하게 잘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생각보다 글로벌 경제가 나쁜 게 아니라 꽤 좋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를 반영하듯이 실제로 금리는 바닥을 찍고서 전 세계 금리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주가는 연초 이후 잠시 그 코로나 이후 반등했다가 주춤했다가 그 뒤에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적 장세가 왜 이렇게까지 중요하냐면 지금 그 소개되어 있는 이 여러 장세들 있잖아요. 이 중에서 가장 생명력이 긴 장세입니다. 이거는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에 갈 수도 있는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판단하게 된다면 저희가 나중에 투자하는데 굉장히 유리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한국 증시가 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이런 거다라는 거를 보여드렸던 건데요. 뭐 이건 그냥 계속 리뷰입니다. 이제 보셨던 분들은 그냥 편하게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경기가 진짜 좋아져서 실적이 좋아진다.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경기에 민감한 산업들, 우리는 이거를 시클리컬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경기 민감 업종들이 당연히 실적이 다른 것들보다 더욱 좋아지게 됩니다. 사실 경기 민감이라고 분류되어 있는 것들은요, 뭐 굉장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경기가 나쁠 때에는 적자도 났다가 좋을 때에는 어마어마하게 이익이 증가도 했다가 이런 기업들이고요. 경기 방어, 이게 이제 반대되는 거거든요. 여기는 경기하고 크게 뭐 상관없이 일정하게 그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거를 뜻합니다. 화면이 뿌옇게 나오시나요? 어, 요 화면이 캡처를 한 거라서 조금 뿌옇게 나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음, 일단은 그럼 제가 요걸 좀 더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네, 다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민감이라는 것을 우리가 업종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특징이 어떤 게 있느냐라고 하면은, 미국의 경우에는 경기 민감주 비중이 절반도 되지 않는다. 유럽은 미국보다는 오른쪽 위에 해서 네네. 제가 좀 서투면이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일단 제가 요걸 잘 몰라서 지금은 일단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절반이 안 되고요. 그보다는 유럽이 한 10% 정도 높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 한 70% 정도로 지금 이제 글로벌 증시에서 경기 민감주의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왜 한국 증시에 외국인 투자 자금이 들어오냐? 이게 이머진 전반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국에 특히 더 많이 들어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막 갑론을박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이유가 이제 경기가 진짜 개선 상태로 나아가는 것 같은데 그랬을 때는 한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조를 그러니까는 산업의 분포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이 글로벌 증시를 좀 선도해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 이게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두 가지 그래프로 설명을 드렸었어요. 첫 번째는 지금 신규 주문이 굉장히 강하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혹시 강력한 재고 축적 사이클에 지금 들어간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요, 주문은 굉장히 강한데 재고는 낮은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물건을 팔려고 해도 재고가 없어서 못 파는,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이 물건을 찾으니까 주문을 전 세계에다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공장보다는 소비의 국가잖아요, 생산보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신규 주문을 빠르게 지금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신규 주문은 보시면은 이게 지금 몇십 년 만에 가장 최대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재고 자산의 레벨은 보시면은 정말 거의 몇십 년 만에 최저치 수준 이런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을 좀 종합을 해봤을 때 여기에 대해 이제 제가 이 영상 만들었던 거는 바이든 증세 정책이 나오게 되면 그리고 또 바이든이 이제 재정 정책 크게 펼치게 되면 혹시 한국 수출 기업들에게 더 큰 기회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여튼 조금 우리 증시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여기까지는 조금 어떻게 보면 지루한 얘기시죠. 예전 얘기니까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좀 변화가 있기는 했는데 과연 86번가에서 의견은 어떠할까라고 하면 일단 여기 낮은 재고는 알겠는데 정말로 주문이 강력하게 증가할 수 있을까? 그럼 재고부터 봐야 될 거잖아요. 여기 이제 기사를 일단 하나 보실 텐데요. 여기 이제 8월 말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미국의 베스트바이, 우리로 치면은 뭐 전자제품 양판점이죠. 여기가 팔 물건이 없다. 미국 전자제품 판매체인 베스트바이가 공급 부족에 직면했다. 그러니까는 코로나 때문에 매출은 급격히 늘었는데 공급망들이 차질이 생겨서 제때 재고를 확보를 하지 못해가지고서 물건을 팔고 싶은데 팔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 실제로 한번 보면 되잖아요. 실제로 살펴보면 이제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이제 2020년 1분기는 이제 2019년 1분기하고 비교를 한 건데요. 재고 자산의 증가율을 보시면은 어지간한 저희가 좀 이름을 들어볼 만한 그런 이제 유통 체인이라고 할까요? 아니 뭐 베스트바이, 월마트는 유통이고 VF는 이제 노스페이스 하는 데고 인디텍스는 잘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하우징 쪽으로 하는 로즈하고 홈디포, 그다음 베드베스 이런 것도 이제 뭐 저희 소비재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쪽이 보시면은 재고 자산 증가율이 다들 마이너스였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코로나가 생각보다 더 심각해지네. 빠르게 재고부터 줄여 나가자. 이거 악성 재고되면 큰일 나. 왜냐면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감가가 심하거든요. 유행이 지나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섣불리 우리 재고를 늘려놓을 게 아니라 일단 있는 거 팔고 신규 주문도 내지 말자. 그래서 빠르게 재고자산 증가율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재고자산을 낮춰 나갔던 거죠. 근데 이 경기가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물론 지금도 아직까지 심각한 곳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뭐 미국 주택시장이 일단은 요즘 좋아졌으니까 이런 쪽부터 해가지고서는 오히려 재고를 이제 늘려나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 아직까지도 재고는 좀 낮은 수준에 있는 게 아닌가, 기업들이 그런 생각이고 이거를 채워나가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특히 이제 뭐 의류 체인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밖에 안 나가니까 옷을 안 사 입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데들은 뭐 매출이 정말 반토막이 나는 글로벌 의류 기업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정상 재고 수준보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코로나 해결이 될 거잖아요. 근데 정상 재고 수준보다도 20% 이상씩 낮은 게 과연 지속될 것인가?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백신이 잘 작동한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재고를 축적해 나가는 사이클이 뭐 지금 시작되어서 진행 중인 것 같다라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그러면 주문이 늘어나는 것까지 오케이. 여기까지도 나는 동의를 하겠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 그냥 단순히 코로나 심해지니 돈 풀어서 조금 이제 과거 수준 회복하는 것 뿐이지. 그렇다고 글로벌 경제가 성장하는 건 아니잖아. 과연 설비 투자로까지 이어질까? 설비 투자로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잘못하면 더블 딥에 빠질 수 있어. 다시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어. 이런 생각도 하시거든요. 사실요, 이게 설비 투자라는 거는 이루어지기까지는 설비 투자엔 돈이 많이 들잖아요. 사업가적 기질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은 현금이 좀 나가더라도 나중에 이거 가지고서 내가 업계 1등이 될 거야. 아니면 이거 가지고서 나중에 경기가 더더욱 회복되고 오히려 성장하면 그 가동률이 이제 규모의 경제 효과를 확 누릴 수 있게 될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설비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는 그래서 사업가적 기질이 필요한데 이분들도 지금 긴가민가 한 거죠. 많은 사업가들이 지금의 주문 증가가 이게 일시적인 것일까 아니면 영구적인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만약 일시적인 것이면 뭐 당연하겠죠. 설비 투자하면 큰일 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과잉 설비가 돼버릴 테니까. 근데 반대로 영구적인 것이라고 해버리면은 지금 설비 투자를 해야지 경쟁사와의 경쟁에서 앞서 나가는 계기가 되겠죠. 좀 재밌는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3일 전에 그 이제 캠벨 수프라고 뭐 음식료 기업으로 글로벌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기가 실적 발표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연말 할러데이 시즌에 쿠키가 부족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어닝콜에서 그 실적 발표회에서 얘기를 한 건데, 여기 보시면은 캠벨 CEO가 이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서 쿠키 소비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를 했대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람이 모이기가 힘드니까는 그 인력난에 좀 처했었고 뭐 이런 점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해 가지고서 좀 쿠키를 제대로 할러데이 시즌에 원하는 만큼 생산이 힘들다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소비가 25%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캠벨 스프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죠. 이제 설비 투자를 과연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지속될 걸로 볼 것이냐.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다음으로 이제 나올 만한 게 이제 현대상선인데요. 이제 현대상선 주가가 올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래도 혹시나 이게 좀 관심 없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는 내용을 짚고 넘어가면 운임이 이렇게 완전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이러다 보니까는 지금 뭐 현대상선은 경쟁력도 없고 굉장히 힘든 회사야라고 생각들을 했는데 올해 지금 영업이익만 8천억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일이 왜 발생을 했을까? 이제 경기가 나빠진다 생각하니까는 배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람들이 뭐 해체도 심지어는 해버리고 안 돌리는 거죠. 막 이거 돌려봤자 적자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해상에서 떠돌아다니는 배는 좀 부족해졌고 그런 상황에서 생각보다 글로벌 경기 수요는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배삭슨 운임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2배 이상 지금 올라간 거죠. 8월까지만 해도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궁금한 게 그런 거죠. 여기서 선박 발주를 더 내야 되나? 근데 그러다 호황이 사라지면 어떻게 하지?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생각이냐 하면은요.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내리는 거는 연중에는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뭐 좀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일반적으로는 연말이나 연초에 다들 회사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다음에 목표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설정을 한다. 이게 설비 투자 목표도 설정을 할 수 있겠죠. 뭐 모든 업체들이 다 하진 않겠죠. 이거를 되게 보수적으로 보는 데들 당연히 존재할 거고요. 그런데 몇몇은 약간 어떻게 보면 돈키호테처럼 우리 한번 설비 투자 해볼까? 뭐 이런 결정을 저는 충분히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이제 점진적으로 설비 투자도 좀 증가하는 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뭐 그런 거죠. 처음에는 해상의 운임이 좋아지니까는 해운주가 되게 좋다가 그 뒤에는 여기서 발주가 나오면 정말 조선주가 좋아지나 뭐 그런 생각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조선업 예를 이제 들기 위해 가지고서 방금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요. 지금 현재에 대해서 저는 그러니까 현재에 대해 가지고서 재고 리스타킹 사이클이 온 것이 아니냐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일반적으로 재고 리스타킹 그 뒤에 설비 투자하는 사이클이 왔었을 때 어떻게 되었냐? 조선업을 예로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단계들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그 물량이 증가를 하더라고요. 발주하는 물량이 증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경기가 되게 좋은 상태에서의 발주는 아니다 보니까는 제값을 받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성과는 좀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발주가 증가하고 내 도크가 차게 되면 점점 이제 협상력이 높아지는 거죠. 조선 업체들이. 그렇게 되면 성과가 조금씩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가가 가장 높은 곳까지 가는 거는 성과가 혹시나 더 오를까 봐서 눈치를 보고 있던 고객사들이 주문에 갑자기 몰아서 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사실은 한국에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있었던 일이긴 하거든요. 뭐 단군 이래 당시가 조선업체들 최대 호황이었다고 했으니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러쉬 오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냥 조금 주제에서 벗어나서 한 가지 얘기를 드리면은 이때 당시에 이게 얼마나 대단했었냐면 뭐 저도 이제 건네 듣기로 어떤 분께서는 당시에 ELW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조선업체 중에 하나를 2006년인가 7년도 초에 이거를 이제 800만 원 정도를 넣었던 게 조선업체들이 실제로 엄청난 호황임이 밝혀지면서 그게 그러니까
2억 4천? 이렇게까지 올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로 제가 들었던 아우 저 투자해가지고서 성공하신 그러고서는 그분은 이제 나중에 집을 매매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성공적인 점프하는 투자를 하셨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번에는 사실은 당군일의 최대 호황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니까는 그러기는 어렵겠지만은 뭐 혹시 모르죠. 또 좋은 투자 기회가 생겨나 있지. 그러면은 여기 이제 팁이라고 적혀 있는 걸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계속해서 이제 지금 가격 반등이 과연 나올 것이냐 이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시클리컬 기업들이 조금 이제 상황 좋아진 건 알겠어. 오케이. 거기에 대해서는 86번가 네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근데 그 이후에 과연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느냐. 공급 이미 설비 과잉인 거 아니냐. 이런 게 반도체에도 지금 제기되고 있고 각종 이제 뭐 화학이나 철강이나 아니면 조선이나 이런 데 다 지금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봤었을 때에는 원화가 절상되면 시클리컬들의 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오르는 경향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일단 원화가 절상되는 환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원화 가치 이제 뭐 달러 이런 건 기축통화잖아요. 이런 게 되게 강세를 보일 때에는 기축통화밖에 믿을 게 없을 때거든요. 그러니까는 다른 나라들이 막 처참하고 힘들 때예요. 그럴 때는 위험자산 시장이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원화는 우리가 소규모 개방 경제다 보니까는 우리나라는 외부의 움직임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우리처럼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가 그 통화가 강세로 간다. 이거는 글로벌 환경이 굉장히 호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좋잖아요. 호황. 호황의 가격을 올릴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어떤 거냐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산업 구조가 경기 민감한 것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또 글로벌에서 경쟁력 있는 경기 민감주가 많아요. 근데 이 업체들 입장에서는요, 어떻겠어요? 수출을 하는데 원화가 강세가 돼요. 자꾸 달러가 내려와요. 그러면은 수출하는데 마진이 낮아지겠죠. 1,100원일 때 수출하는 거하고 1,000원일 때 수출하는 거하고 가격이 10% 가까이 막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제 마진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마진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글로벌은 호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오더는 좋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시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마진 너무 떨어지는데 마진 방어 좀 해야겠어. 가격을 올려볼까? 보시면 우리나라가 이런 업종에서는 굉장히 경쟁력 있는 업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순위에서. 그러니까 리더라는 거죠. 마켓 리더. 이런 업체들이 우리가 환율에서 좀 피해를 입으니 근데 글로벌은 호황이니 야 그러면 우리 좋은 오더 상황을 믿고서 한번 우리도 제가격 받아보자 라고 가격을 올리게 된 상황이 바로 원화가 절상될 때 나타난다는 것이죠. 실제로 주가가 2000년대 중반에도 보시면은 맨 처음에는 물량이 증대되는 것 보고서 한번 주가가 레벨업을 하고 그 뒤에는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보고 레벨업을 하고 맨 마지막에는 모두가 새로운 세상이 왔다 그러면서 레벨업 하고서 고꾸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첫 단계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